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영남과 제주 곳곳에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서는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제쯤 이런 일상 회복이 올까 한없이 막막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319일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도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한 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코로나19도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감염성 바이러스에 늘 대비하고 살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과 함께 감염병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어떻게 대비할지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시된 과제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요즘 좀 민감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뉴스를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요즘 베트남과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와 교류가 많은 나라인 만큼 베트남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베트남의 식량 안보 문제와 소비시장 트렌드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이 고궁에 야간 관람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해마다 큰 인기를 끄는데요. 이번에는 사전 예매 관람 인원을 하루 2,500명에서 2,700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광화문, 흑례문, 근정전, 경회루 등을 돌아보는 이 고궁 어디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요즘 여론이 아주 뜨거운 한 사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형 제도에 관한 얘기죠. 첫 번째 주제는 사형 집행하면 이유와 외교 단절되나, 이거 근데 왜 알아보는 겁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곳의 교정시설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다. 그래서 법 집행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지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네. 일선 교정시설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지난달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거 봤거든요. 한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하다.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EU는 사형제에 강력하고 명백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EU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반드시 사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EU는 사형 폐지를 달성하는 것이 EU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EU와 외교 관계가 단절될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 중에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으로 7명을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무기한 정지시키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26개 주가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1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EU가 이들 나라하고 단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외교 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네. 통상이나 무역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다고요. 이미 많이 팩트체크가 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네. 연합뉴스는 2021년 9월에 사형 집행하면 한국 EU FTA 파기되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 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일각에는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법무부는 2020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유럽협의회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 시 이 협약에 의해 인도돼 오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협약 가입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해서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왜 법무부 장관이 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한 걸까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문민정부 시절인데요. 이후 26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3개 나라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있고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12개, 전쟁 및 특수범죄에만 사형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9개고요.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55개국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서 잠재적 범죄자들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인 거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일부 사형수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현재 59명의 사형수들이 수감 중인데요. 일부는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기미가 보이면 사형수들이 바짝 긴장해서 수용 태도가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97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26년 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래도 사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사형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각종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형법 66조는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교수형을 하라는 소리죠.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약물주의
전기의자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이렇게 4곳입니다. 다만 근데 군형법은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그냥 일반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을 때는 교수형 예. 그리고 군 형법에 따라서 사형이 확정됐을 때는 총살형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은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사형 집행 명령권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네. 명령은 5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모두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안 내리고 있어서 네, 집행해야 한다라고 법은 정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쪽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형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2010년 위헌재청 심판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형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심리적 위하, 힘으로 의르고 협박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흉악범죄자의 목숨을 걷어서 죄값을 치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의원 30명은 사형 폐지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요. 이들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 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는데요. 사형제도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 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당시 유엔 조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형제 얘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징역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뉩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한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죠.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흉악범죄자가 언젠가 풀려난다 이런 불안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고요. 네. 무기징역형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거죠. 이거 풀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형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부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형제 폐지로 나아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영구적으로 흉악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사형제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코로나 이후에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여행과 비즈니스 모든 교류가 활발한데요. 최근 국제사회에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방문이 큰 이슈지만요. 우리 시간에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식량 문제 그리고 소비시장 트렌드 관련해서도 주목할 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베트남과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요. 베트남 라이징이란 책을 쓰시기도 한 유영국 작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요즘 거의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베트남 관련된 책을 2권을 썼고 현재 언론사 신문사를 통해서 베트남 관련된 칼럼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생각보다 베트남을 잘 몰라들 하셔서 베트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베트남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관심은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 다낭을 안 가보셨나요? 경기도 다낭시인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좋다고. 네. 언젠가 꼭 한번 가보는 걸로. 꼭 오세요. 네. 그러면 베트남에 간 지는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올해 이제 13년 차입니다. 13년. 네. 그 베트남이 우리랑 교류가 많고 우리가 또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나라가 어떤 점에서 좀 각별한 건가요? 현재 베트남에서 누적 기준 30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한류하면 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류란 단어 자체는 이제 대만 언론이 처음 썼고 그건 이제 중국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중화권에서 한류라고 하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아세안의 한류의 시초예요. 아세안에서 한류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고 중국에서 한류라고 하는 게 생길 때쯤에 베트남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류 관련된 이 조사한 걸 보면 한류란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베트남에서 살고 있던 교민들 말로는 무슨 소리냐 중국보다도 베트남에서 먼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과 베트남은 이 정서적으로나 뭔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려 시대에 이 베트남 사신이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고려시대.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전부터 베트남하고 교류가 있었나 신기해서 이제 많이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제 많이들 아직 못 가보셨지만 한국에서 많이들 가신 다낭에서 뗏목을 한번 띄워봤대요. 근데 해류가 한 2달 가까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류가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많이들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베트남 쪽에서 나온 이제 논문인데 이게 전체 뭐 많이 검증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있지만 있다. 네. 근데 뭐 DNA를 보면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매우 가깝고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예, 여러 가지를 볼 때 해류 얘기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네, 신기하다. 글쎄요, 저는 안 가봐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베트남을 생각하면 좀 옛날 기억. 이렇게 뭐죠? 그 전통 아오자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네. 밀림 많이 있고. 네, 왠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좀 그 전쟁하는 장면 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은 다르다면서요? 지금 뭐 G2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두고 지금 완전히 삼각관계예요.
서로 지금 베트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난리인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외교 관계 격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쉽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할게요. 1등급은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까지 딱 4나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3등급에 해당이 돼요. 2등급은 일본하고 유럽인데 올해가 미국이 이제 3등급에 해당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딱 10주년이 되고 올해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철수한 지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나 의미상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격상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사이는 좋지는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했고 중국하고 전쟁도 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가까이 하고 싶진 않으나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 위협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만약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미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는 해요. 그러나 이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 입장에서 동해죠. 네. 남중국해를 장악을 하면서 영토 분쟁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해군력이 딸리다 보니까 공군력이나 해군력은 사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요즘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 군함을 미국이 벌써 베트남에 2대나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냥 줬다고요? 네, 기증을 했어요. 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 중국에 밀리지 말라고 순시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면은 한 대가 더 와요. 작년부터 이미 다 건조 다 했는데 이 미국이 야 우리 지금 3단계 되어 있는 거 2단계로 올리자. 올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많아라고 계속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얼마나 베트남이? 필요하면?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세안에서 가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나라인 거예요. 과거에는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뭐 여전히 이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인도가 썩 잘해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무기는 또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입장도 애매모호하고. 예. 근데 뭐 파키스탄하고 국경 경쟁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파키스탄한테 밀리기도 하고 어라 인도가 생각보다 이게 약하네. 그런데 베트남을 네. 봤더니 인도보단 체구는 작은데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도와주는 데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좀 완곡하게 거절하던 베트남이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방문을 허용하면서 아마도 9월 11일에 양자 간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거나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예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2단계가 아니라 1단계로 2단계 뛰어오를 거다. 바로 간다. 엄청난 이 파격적인 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게 2주 전에 느닷없이 베트남하고 호주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갑자기 격상됐어요. 외교 관계가. 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징후도 없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외무부 장관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다가 그저께 싱가포르의 리센 총리가 지금 베트남 방문 중인데 우리도 호주와 싱가포르가 베트남이 1단계로 격상할 것이다. 어라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렇게 되지? 이 이야기는 베트남하고 미국이 2단계로 파격적으로 격상되었을 때 너무 집중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견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합의 전에 2단계에 있던 친구들을 다 1단계로 올리는 거야. 미국도 그거 일환이야.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라서 이게 이제 격상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나라들이 정말 뭐 베트남이 어떤 게 얼만큼 좋길래 그렇게들 다 이렇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네. 이 전 세계의 네. 생산이 다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생산 공장이었잖아요, 지구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에 몰빵되어 있는 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너무 리스크하다, 문제가 있다. 분산시키자. 근데 분산하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IT 전자 쪽으로는 인도 많이 가고 또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나오는데 베트남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몰려 있는 생산 기지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중국하고 어쨌든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의 생산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생산 기지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거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 핵심 부품들, 핵심 기술이 요하는 것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이 더 싸거든요.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중간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베트남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예요. 이런 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의 역할. 야, 그 베트남이 되게 애매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이랑 좀 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좀 돌려서. 네. 베트남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확실하게 해. 애매모호한 거 사실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여유롭게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좀 적당한 관계 유지하다가도 중국이 뭔가 이 공세적인 치세를 취하면 우리 미국하고 손잡는다? 그러면서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제 2년 단위로 해서 벌써 올해 세 번째 항공모함이 입항이 됐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모함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잠수함도 있고 옆에 구축함도 있고서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정도의 군사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낭이라는 곳은 중국하고 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한 중간이에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해지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야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건 아닌데 중국 니네가 우리를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 미국 항공모함 입항시켜가지고 니네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리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너무 또 등한시하지 않는 게 작년 10월 28일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딱 확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진핑 주석을 만난 곳이 베트남이에요. 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 중국과 미국 사이를 적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한 취득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 관심이 가는 게 그 쌀 수출 황금기를 맞을 거다 하반기에 베트남이. 네네. 그 베트남이 그리고 지금 그 세계 쌀 수출국 3위로 알려졌는데 네. 그 황금기를 맞을 거라는 거는 어떤 말인가요? 이게 이제 인도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인도가 세계 1위의 쌀 수출 국가예요. 네. 근데 올해 인도가 이 작황이 매우 안 좋았어요. 이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가 인도가 이제 몬순 기온,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인데 네. 이게 좀 예년보다 좀 늦어진 데다가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벼를 심을 때 모종이 좀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물에 잠겨가지고 인도 입장에서는 쌀값이 올라버리면 민심이 매우 사나워지잖아요. 아마 이런 기사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인도에서 무조건 토마토가 식탁에 올라야 되는데 토마토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토마토 값이 엄청 비싸다. 들었어요. 네. 꼭 필요한 쌀 그리고 토마토, 양파 무조건 인도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인도 정부가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2등, 3등 하는 쌀 수출 국가인 베트남 입장에서는 인도 때문에 쌀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언론에서는 와, 이게 갑자기 쌀값이 막 올라가니까 쌀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연간 한 2,800만 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는데 800만 톤 정도 남아서 800만 톤 계속 수출하는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야, 쌀 생산량 더 늘리자. 요즘 그래서 지금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사실 그 엘니뇨 현상 이런 걸 포함해서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베트남은 괜찮나 봐요, 자연이. 올해 상대적으로. 네, 올해 좀 괜찮아서 베트남 특히 이제 농수산 임업 이 수출이 대폭 늘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의 농수산물을 수출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 기준 2021년 그때 베트남이 코로나 때 매우 힘들었거든요.
20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10배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은 많이 못한 건데 21년도에 약 7조 원 정도를 수출했고 작년에는 70조를 수출했어요. 와. 농수산 임업을.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캐슈넛 같은 너치류. 그게 너치. 약 34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조 5,500억 원. 두 번째로 수출하는 게 커피. 베트남 커피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2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 3조 7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쌀이 이제 세 번째로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 네 번째가 후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후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고무 10억 달러인데 1조 3,700억 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농수산 임업 제품입니다. 근데 베트남 막 요즘 그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막 중국도 난리 나고 네네. 그런 거 지켜야 된다고. 우리도 막 이제 약간 위기감을 그렇죠.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베트남은 괜찮나 봐요? 뭐 베트남이 남쪽 지방은 네. 기본 3모작이에요. 뭐 일부 지방은 4모작까지도 하는데 야. 우리는 이제 쌀 심을 때, 벼 심을 때 와, 힘들잖아요. 뭐 모종을 하고. 근데 여기는 뭐 벽시 그냥 뿌려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긴맥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만큼 쌀이 잘 자라는데 코로나 때 한번 겪어본 게 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이 지금 부족하고 밀값이 오르면 대체제가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수출량은 늘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비축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쌀 수출을 제한을 하기 또 시작하고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마냥 쌀값이 오른다고 수출하는 게 좋을 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도 준비는 되게 탄탄하게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 베트남 식문화는 어때요? 그 쌀국수 워낙 유명하긴 한데 네네. 그 궁금하긴 한데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베트남에서 진짜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식품 회사들이 많이 진출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건 어떤가요? 네. 먼저 베트남도 이제 쌀을 수출할 정도로 이제 쌀이 주식인 나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쌀밥에 여러 반찬을 넣고 먹기도 해요. 비슷하네요. 네, 여기. 근데 더운 나라다 보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지방은 더운 나라라서 부엌에서 아침부터 뭐 이렇게 볶고 하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외식을 합니다. 아침도. 그래서 아침 식사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쌀국수 많이 먹고요. 진짜 많이 먹는 거군요. 네. 근데 아침 6시, 7시부터 여기저기 고기를 굽는 연기가 가득해요. 오, 그 아주 바람직한 나라네. 고기 또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 돼지갈비를 이 간장에 이 설탕이랑 넣어서 이렇게 달큰하게 재워놔서 아침에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오. 그래서 이 접시에 쌀밥을 얹어가지고 돼지갈비를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돼지갈비 구이예요. 그걸 아침에 많이 먹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네. 혹시 베트남 옆에 동남아 지방 가시면 소고기 드시지 말고 꼭 돼지고기를 드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소고기를 먹으려도. 근데 이 동남아 네. 지방에 소는 이 삐쩍 말라가지고요. 그렇죠. 이 기름이 없죠. 가슴 이 뼈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베트남 지역의 이 돼지고기는 정말 이 찰지고 이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꼭 베트남 가시면 삼겹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최정실님이 와우 유영국 작가님이 오셨네요. 저 베트남 라이징 읽었어요. 정말요? 이 독자님이시네요. 박수까지 치세요. 6721님도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4년차 한국 베트남 한배 부부입니다. 내년 처갓집 갑니다. 네. 독자가 계신 거.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그럼요. 고객님은 무조건 왕이십니다. 여기 이제 무수한 예비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도 쌀국수 많이 먹는데 정작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한 베트남은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1위 국가라면서요. 네. 뭐 이제 인구가 재밌네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제 베트남이 올해 공식적으로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뭐 인도나 중국이 워낙 인구 많으니까 이 라면 소비량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1인당 소비량이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이 2년 연속 한국을 제치고 그래요? 라면 소비 1위를 봉지라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봉지라면, 컵라면 다 포함해서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가 있어요. 매년 이제 라면 소비량과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또 라면 부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도 많이 먹는데 라면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이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5개, 우리나라가 77개입니다. 오, 진짜 많이 먹는 진짜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이거 너무 분하다. 우리가 라면을 더 먹어서 다시 1위를 탈환하자 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금 수량을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도 한 2개 정도가 더 떨어진 건데 격차가 좀 나요. 오. 그런데 네. 제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아쉬워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베트남 라면이 한 봉지 기준으로 하면 70g에서 75g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20g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우리나라가 한 40g 정도 많아요. 그러면 40%가 더 많다고 하면 이걸 보정을 하면 베트남이 85개고 우리는 107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 자, 싸이의 챔피언. 이거 음악 좀 깔아주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면 부심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괜찮다. 네. 그냥 단지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좀 신기한 게 베트남이 더운 나라라 왠지 느낌에 팥빙수나 냉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니라면서요. 이게 베트남에 오시는 기업가분들이 이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팥빙수 냉면 잘 팔리겠다 하는데 저 심지어 태국에 갔을 때 봤거든요. 제가 출장을 갔었어요. 방송으로. 팥빙수 대박이 났던데 태국 방콕은.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서는 잘 팔리는데 왜 안 될까? 여긴 또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베트남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덥잖아요. 그리고 더운 나라일수록 따뜻하지 않고 오래된 것들은 쉽게 쉬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고. 그 물도 따뜻한 물 주로 마시나요? 물은 이제 찬물은 얼음 들어간 걸 많이 먹는데 대표적인 애가 베트남 사람들이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돌솥 비빔밥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비빔밥 돌솥 비빔밥은 좀 뜨겁고 안 좋아하지 않아? 이게 더 맛있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3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특히 호치민 지역에서 어떤 쌀국수가 유행하냐면 돌솥 쌀국수가 유행이에요. 돌솥 쌀국수. 우리나라의 그 돌솥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 돌솥 있잖아요. 그게 돼요? 계속 끓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육수를 끓이고 면은 따로 나와요. 그렇겠죠. 따로 국밥처럼 해서 먹는데 고기랑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일반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에서 2,5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그 돌솥 쌀국수 집들이 5,000원에서 12,000원,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2배, 3배. 근데 중산층 이상한테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집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 해외 사업을 할 때 우리의 기준 또는 우리의 상식이 그 지역에서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더운 나라니까 팥빙수나 냉면 같은 거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우리는 겨울이 있어서 여름에 더울 때 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냉면을 먹으면서 겨울을 상상하면서 먹는 거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 맥주 마실 때 얼음 띄워놓고 커피도 얼음 잔뜩 넣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음식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걸 더 선호한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신기한데요. 그 베트남이 비건 푸드의 성지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되죠? 우리가 보통 비건 채식하면 잘 사는 나라. 북미나 유럽에서의 이 건강과 또는 이 동물들을 학대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베트남이 이 채식 시장이 되게 큰데 특히 호치민만 하더라도 호치민 1위 배달앱에 등록된 비건 전문 식당이 1,200개예요.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봤더니 처음에는 베트남 특히 남쪽 지방에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 불교 신자들은 음력 보름 그러니까 음력 1일과 16일에 보름달이 뜨면은 그 불교 신앙에 의해서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라든지 조상들의 제사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나 안 하는데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들을 위해서는 그걸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회식할 때 오늘 불고기 먹으러 가자면 죄송해요 오늘 저는 그냥 비빔밥 먹을게 이렇게들 해요.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종교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보다는 호치민 하노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당신은 비건 푸드를 왜 먹나요? 했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세 번째예요. 베트남 사람들 되게 체구도 아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제 체구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날씬한데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야 니는 엄청 날씬한데 무슨 다이어트야. 말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기준이 다르니까 한데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썼는데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유가 최신 트렌드라서. 트렌드라고 하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의외로 유럽의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빠르군요. 네. 네. 그래서 유럽에서 유행한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 그걸 또 되게 빨리 받아들이고 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종이 빨대 이제 당연시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의 종이 빨대가 도입되기 1년 전에 베트남에서 이미 도입이 됐었어요. 신기합니다. 또 오늘 베트남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제 베트남 들어갑니다. 네, 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또 궁금한 이슈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재밌는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베트남 라이징의 저자이자 비즈니스 하시는 유영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경복궁이었습니다. 5062님 경복궁 보내주셨고요. 0466님도 꼭 가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고요.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내일 진행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입사 이후 처음으로 긴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PD 표정 굉장히 부러워하네요. 네, 예. 제가 비운 2주 동안 전주리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겠습니다. 잘 쉬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한자어 명사고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뜻하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교만, 오기, 질투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오기입니다. 오기는 거만할 오자에 기운 기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에 끝까지 덤비는 경향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오기가 나다, 오기로 버티다, 오기를 부리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